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게 된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앞에 발표하신 분들하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세션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개발 플랫폼, 그리고 이제 개발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앞에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늘 성종 부장님이 재밌게 하셔서 제가 준비한 개그가 약간은 어색해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마지막 세션에 한번 웃고 가자는 의미로 다소 지루할 걸로 예상이 안 되지만 혹시나 지루할까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어요. 시작할 때 속 터지고 한번 같이 시작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이 이렇게 속 터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화면을 보면서도 속이 안 괜찮으신 분들 있죠? 의외로 괜찮으시네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 보면 약간 이렇게 막 히스테리 증상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건 어때요? 이런 거.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요거. 잘 안 보이나요? 중간에 하나 삐진애 하나 있는데. 좋아, 그럼 이런 건. 이런 거 별로 안 저거 하시는구나. 사실 개발자들은 약간의 강박증들이 좀 있습니다. 맨날 놨던 책들도 그 자리에 놔야 되고 코드도 짰던 코드로 PC가 열리면서 바로 그 화면이 떠야 돼요. 리부팅 따위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화면 다시 키면 어제 그 자리에 있어야지 코딩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개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이렇게 주차를 참 거지같이 해놨구나. 이게 이렇게 깔별로 맞춰져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애가 저렇게 모래밭에서 재밌게 놀아도 쟤는 너무 난잡하게 놀아. 정리해서 놀아라. 이렇게 하면 애는 별로 안 행복해하죠. 이런 거.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게 다른 데서는 괜찮았어요, 반응이. 와, 답답하다, 속이 뚫린다 이러면서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걸로만 웃으면 모든 개그가 성공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인데 이것도 개그죠. 왼손은 코딩뿐 퇴근을 모르는 남자지. 이런 슬램덩크 보신 분들은 아는 나이 30세 이상. 예. 실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이제 개발팀을 구성을 하고 일정을 수립하고 일감을 나누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 서버에 배포하고 테스트해보고 오픈하고 테스트해보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마지막 하다가 이제 스테이딩 쪽에 한번 배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내 컴퓨터에서는 잘 되는데 서버에만 올리면 에러가 나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의학 소리를 내고 또 수정하고 배포하고 또 의학하고 반복하다가 일단 답이 없으니까 오픈하자. 오픈해놓고 뜨악하고 그러면서 사발면 3,000개 먹고 우리는 퇴근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얗게 불태우고 개발자들은 저런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개발자들이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체계화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왔다라는 거죠. 개발팀에 필요한 것들, 지금 우리 애저 디스커버리 데이인데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잠시 뒤에 애저 얘기가 나와요. 개발팀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혹은 옆에 개발팀을 갈고 보신 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일단 소스 관리해야 됩니다. 필수의 사항에 가깝죠.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소스 관리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BAK라는 확장자만 있었을 뿐이죠. 모든 파일을 BAK로 확장자를 둬서 별도의 폴더에 날짜별로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소스 이력 관리하는 게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저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세상이 됐고, GitHub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소스는 빌드를 해야 되죠. 빌드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 굳이 빌드는 개발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혼자서 개발하면 나만 빌드하면 되지만 요즘은 다 팀 개발입니다. 그러면 전체 각각의 만든 소스들을 모아서 어디선가는 한 번에 말아야 되죠. 그런 말기 위한 부분도 준비가 돼야 되고 테스트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테스트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져 있죠. 어느 정도냐면 오픈 베타 테스트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테스트가 참 중요한 세상이 됐고요. 운영 서버에 배포하는 측면도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에 릴리즈 한다라는 건 개발팀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운영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한다? 그럼 몇 달 동안 사발면을 몇천 개 먹어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배포하는 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테이징 서버에 올려서 미리 검증을 하고 잘 되면 스테이징하고 프로덕션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계획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어떤 부하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하가 몰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들에 대한 고려사항도 같이 고려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대부분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도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고 또 개발팀에게 권한을 주고 하는 작업들을 한다라는 거죠. 보면 개발 프로젝트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슈 트래킹하고 이력 관리하고 소스 형성 관리하고 개발 환경 관리하고 구성하고 부하 테스트, 서버 호스팅, 뭐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오토 스케일링이라든가 뭐 성능을 모니터링한다거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을 찾는다거나 ETC 기타 등등 숨겨진 개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벨로퍼와 오퍼레이션이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용어들이 뭐죠? ALM, DevOps 이런 용어들이 나온 거죠. 이미 뭐 알고 계신 용어일 겁니다. 소주 한잔 먹으면서 누가 ALM이나 DevOps 얘기하면 그렇지. 고개 끄덕끄덕 해주다가 대화 안 끼지 마세요. 한참 걔네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DevOps 말처럼 쉬운 건 아니야.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용어 정리입니다. 간단하게.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 이후의 세션에서의 대화를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는 거죠. 개발 시작해서 개발이 끝나고 릴리즈하고 실제 운영 단계에 들어간 밑에 녹색 줄이 있습니다. 실제 개발을 시작을 하고 개발을 완료를 하고 그래서 릴리즈를 하고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 사이에 보면 그 사이에도 개발 기간, 그 테스트 기간, 운영 기간 영역이 있는데 영역에 보면 개발이 시작하고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디벨롭이라는 이 단계가 끝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보면 개발이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실제 릴리즈가 되기 전까지 테스트하는 기간에도 개발이 참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테스트라는 기간은 개발이 끝나기 전 그리고 릴리즈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다루어져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릴리즈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영역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에자일이라는 거는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데브옵스는 개발이 시작하고 운영 지원이 갈 때까지의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매끄럽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데브옵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데브옵스의 용어는 디벨롭과 오퍼레이션 용어 두 개 합쳐서 데브옵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말하는 데브옵스는 이상하게 릴리즈 쪽에만 되게 포커스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뭐 그게 사실 눈에 당장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앞서 들은 것처럼 어떤 호스팅에 관계된 거, 어떤 환경에 관계된 거,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혹은 운영하고 관계된 것들에 대한 어떤 호스팅 플랫폼이랄지 운영 플랫폼이랄지 이런 부분을 주로 들으셨을 건데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브옵스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데브옵스, 이 개발이 시작하면서 끝나고 배포되고 운영하는 그 전체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데브옵스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개발되어진 모든 개발 소스들은 아주 매끄럽게 애저라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릴리즈를 할 수 있고 아까 앞에서 약간 들었던 OMS 로그 분석 같은 기능을 통해서 운영 중에도 진단을 한다거나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것까지 매끄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자는 뭐 윈도우즈 플랫폼 개발자든 자바 개발자든 아니면 뭐 iOS에서 뭐 엑스코드로 개발하는 개발자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개발하든 자기들이 개발하고 싶은 걸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다 협업이 가능해진 거는 이제 지금 요즘과 같이 활성화된 그런 어떤 코드 리파지토리들이 되게 많기 때문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GitHub도 있고 뭐 굳이 GitHub 같은 걸 쓰지 않는다 그러면 로컬에서 이제 리파지토리 만들어 놓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름은 들어봤나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존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협업 시스템도 있고요. 이런 협업 시스템들은 간단하게는 채팅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형성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합쳐져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는 그 팀의 컬러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빌드를 하고 테스트 배포를 하고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수합을 하고 진단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도는 사이클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모던 ALM 그리고 DevOps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개발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관리 시스템의 협업 시스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GitHub이 거의 진리에 가깝고요. 근데 이제 GitHub의 단점은 공짜기는 한데 그냥 오픈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소스가. 그래서 소셜 코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기업 내에서는 우리 소스를 밖에다가 올려놓고 모두가 다 참여해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소스를 운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개발했다면 이제는 팀 개발이다 보니까 그게 GitHub이든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든 어떤 협업 시스템을 두고 같이 개발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개발자 2명, 3명, 4명 붙어서 코드를 개발하고 저희가 코드를 커밋하게 되는 거죠. 커밋된 코드는 빌드 시스템에 의해서 빌드가 수행되어서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 호스팅 환경으로 배포가 되어지고 이렇게 운영 쪽에 넘어가서 배포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함에 있어서 단계를 좀 보게 되면 글자가 컬러가 색깔이 비슷한 색이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팀을 꾸리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시작한다거나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일정 잡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획을 잡고 어떤 것들을 구현할지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 계획을 잡고 작업에 대한 관리를 정하고 그런 것들에서 진행 상황을 추적을 하죠. 한 10년 전만 해도 저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바퀴 다음으로 대단한 툴 엑셀이었습니다. 엑셀로 저런 것들을 했죠. 엑셀에다 다 적고 일감 나누고 누구한테 할당하고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고 되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물어봤죠. 김대리 다 했니? 다 했습니다. 그럼 엑셀에 다 했다 하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효율적이었고 메일로 관리할 수도 있고 ICQ 기억나십니까? ICQ, MSN, 카톡 이런 걸로 업무 관리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협업 시스템을 통하면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냅샷은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라고 하는 애저장에서 호칭되고 있는 협업 시스템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의 워크 아이템 관리하는 화면이에요. 하나의 논리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으로는 뭐 차세대 프로젝트 아니면 우리 무슨 뭐 마이 더블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서 프로젝트를 하시겠죠.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트리 구조 모양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작업들을 막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템플릿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개발 프로세스가 있다. 개발 프로세스 템플릿이 있다. 우리는 뭐 CMMI를 쓴다. 아니면 우리는 뭐 에자일 아니면 스크럼 뭐 이런 걸 쓴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아이템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림 보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칸반 보드 스타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드 스타일로 놓고 자기 사진 놓고 일 할당시키고 이런 것들 드래그 앤 드롭 하면서 아침마다 모여서 캔 미팅하고 현재 상태를 보면서 어떤 일들이 다음에 이루어지고 현재 어떤 것들이 진행 중에 있고 어떤 것들이 끝났는지를 보면서 현재 스프린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공유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끝나면 어떤 일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그 일에 대해서는 블락을 정할 수도 있고 태깅을 할 수도 있고 할당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 이제 개발이 시작되면 개발팀은 코드를 작성을 하고 단위 테스트 작성을 하고 소스 관리도 하고 커밋도 하고 빌드도 수행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도 팀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소스가 커밋된 이력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커밋된 소스는 각각 개발자들이 로컬에서 개발하다가 커밋을 하게 되면 올라와 있는 소스입니다. 즉 가장 최신 소스 마지막으로 수정된 소스가 여기다 집결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커밋한 이력들이 각각의 개발자가 뭘 했는지가 이력이 나오게 되고요. 저 이력을 하나라도 누르게 되면 이때 개발자가 어떤 소스를 어떻게 고쳤는지까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원복도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코드가 다 만들어졌으면 그 코드를 빌드해야 될 겁니다. 빌드를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야지 이게 가치가 있죠. 그래야지 서비스를 배포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빌드하는 작업은 옛날에야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 그러면 그냥 딱 EXE, DLL 딱 나오면 그냥 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여러 가지 빌드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디펜던시나 외부 라이브러리들 땡겨와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버에다 어떤 스크립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부가적인 작업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외부 DLL 패키지 같은 것들 별도로 관리해서 별도로 땡겨와서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젠킨스 같은 걸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위해서 빌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빌드할 때 빌드해야 될 스텝들을 다 갖다 넣을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니까 MS 빌드 피처들만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빌드 세팅을 할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안드로이드 사이닝하는 거랄지 뭐 엔트나 뭐 그래들이나 메이븐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로 갖고 와서 여기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뭐 npm 패키지랄지 다양한 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뭐 자마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만드는 것도 빌드를 해서 빌드 아웃풋 나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빌드 스케줄은 제가 원하는 대로 걸 수가 있어요. 커밋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빌드를 매번 수행하게 한다거나 매일 새벽 3시에 자동으로 빌드가 이루어지게 한다거나 그럼 우리 팀이 개발팀이 다 각자 개발하고 딱 커밋하고 다 집에 가면 새벽 3시에 얘가 빌드가 돕니다. 알아서. 그 다음날 와보면 빌드 리포트가 다 나와 있겠죠. 빌드 아웃풋도 나와 있고 빌드 리포트도 나와 있고 만약에 연관되어서 단위 테스트 같은 것들 작성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그 테스트도 다 수행을 해서 빌드 아웃풋과 함께 테스트 결과와 함께 리포트까지 다 뽑아서 보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되면 빌드된 내용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배포할 건 배포한다거나 서버로 릴리즈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기능 테스트를 수행을 한다거나 자동화된 테스트들 혹은 UI 테스트들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부하 테스트를 수행한다거나 혹은 스테이징 머신을 배포한 다음에 수동으로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거쳐서 실제 배포를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서 애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부하 테스트를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세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하 테스트를 직접 자기가 수행해본 분은 저는 아직 만나보질 못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런 거는 이제 돈 주면 엔지니어가 와서 같이 작업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주죠. 그렇게 아니면은 만져보기가 쉽지 않죠.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애저에서는 이걸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부하를 줄 URL 혹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하를 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올려놓으면 그리고 내가 부하를 줄 사람 수를 지정하고 몇 분 동안 부하를 줄 건지를 지정해서 부하 시작 누르게 되면 실제 애저상에서 예를 들면 내가 10만 명 동시 접속하는 부하를 한번 줘볼 거야 하면 10만 명 입력해주고 10분 동안 부하 줘 그리고 버튼 딱 누르면 실제 애저상에 어딘가에서 VM이 수십 대가 만들어져서 걔네들이 여기다가 동접 10만 명 부하를 막 쏴요.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부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청이 성공한 게 99%, 실패한 게 한 0.54% 정도 실패가 나고 있어요. 실패가 왜 났는지 결과 끝에 가면 실패가 왜 났는지 눌렀을 때 실패 결과를 보여주고 왜 실패가 났는지 어떤 문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버를 늘려야 될지 혹은 뭐 스케일업을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에러가 단순한 부하 때문에 발생한 에러가 아니라 우리 쪽에 코드 쪽에 문제가 있는 에러다라고 하면 뭐 데이터베이스 보틀렉이 걸렸다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풀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부분도 얘기하면 되게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다음에 언제 기회 되시면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배포가 되면 이제 릴리즈를 할 수 있습니다. 릴리즈를 할 때도 대부분 릴리즈 할 때는 서버 한 대에 릴리즈 하지 않죠. 좀 큰 데들은 서버 몇십 대에 릴리즈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몇십 대의 릴리즈도 무조건 한 번에 빵 거다 릴리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스테이징 서버 쪽에다가 프로덕이랑 거의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해놓은 스테이징에다 일단 쫙 밀어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작업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배포할 때도 A 서버에다 이렇게 릴리즈 해야 되고 B 서버에다 이렇게 해야 되고 C 서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일일이 옛날에다 스크립트 작업을 한다거나 막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세팅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스케줄을 걸 수 있습니다. 혹은 데브 단계나 QA 단계나 프로덕트 단계를 영역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서버 30대, 저기에 서버 30대, 저기에 서버 30대 만들어 놓고 QA 쪽에서 서버 30대에서 릴리즈가 문제없이 끝났으면 녹색이 떠요. 실패하면 이렇게 레드가 뜹니다. 녹색이 뜨면 담당자한테 메일이 와요. 배포 잘 됐습니다. 그럼 담당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잘 됐다. 그럼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고 억셉트를 눌러주면 얘가 똑같은 거를 QA 쪽으로 다시 쫙 밀어줍니다. QA 담당자가 보고 눌러주면 이제 운영 쪽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이런 식의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릴리즈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쉐프나 푸펫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도코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애저상으로 배포가 되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애저상의 VM으로 배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푸펫을 이용하던, 옥토퍼스를 이용을 하던, 쉐프를 이용을 하던, 애저 파워쉘을 이용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어떤 다른 것들을 이용하던 웬만한 기능들이 여기다 들어와져 있어요. 이것들 여러 개 복합적으로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작성해 놓고 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릴리즈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구성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포된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나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던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통해서 OM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진단 결과들을 볼 수 있고 현재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에다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성능 정보도 여기서 취합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용 현황만 좀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웹서버에다가 마치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자바스크립트 한 줄만 넣어주게 되면 그 정보가 취합돼서 여기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접속하고 있는지, 어떤 디바이스에서 많이 접속하고 있는지, 가장 요청이 많은 URL 경로, API 경로는 뭔지, 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용자 증가 추세, 감소 추세,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로 처음 진입하고 주로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 등등등등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M에 만약에 에이전트가 심어져 있다면,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심어져 있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CPU나 뭐 IP, 뭐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것들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가장 느린 페이지, 가장 빠른 페이지, 가장 에러가 많이 난 URL 요청 이런 것들의 정보가 다 보입니다. 그럼 걔네들을 먼저 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튜닝을 해야 되는지, 특히 어디서 에러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을 겁니다만, 별도의 로깅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하셨을 겁니다만, 얘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특히 웹앱,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서 호스팅할 수 있는 웹앱이라는 파스 환경에서는 어떤 걸 올려놓기만 하든 웹앱에서 이 옵션을 킬 수가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그 기능이 심어집니다. 매우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잠깐 몇 가지만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샘플로 만들어 놓은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의 개발 환경, 개발 관리하는 사이트예요. 이걸 만들기 전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도 왔으니까 뭐 하나는 가져가야죠. 그냥 비주얼스튜디오닷컴이라고 치시면 visualstudio.com이라고 치시면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뭐야 이상하게 떴어. visualstudio.com. 네. visualstudio.com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 로그인이 돼 있네요.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로그인이 있을 건데요. 저는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로그인을 하시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당연히 물어보겠죠. 회원가입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거의 다 이미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제가 레드선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핫 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HOT 메일 주소 어렴풋이 기억나죠? 있어요. 비밀번호를 까먹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밀번호 찾기를 하시면 비밀번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깜짝 놀랍니다. 한 메일에 스팸 메일이 한 5만 통 쌓여 있을 거예요. 한번 지워주세요. 그걸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요 화면 그대로입니다. 로그인 안 해도 요 화면, 로그인해도 요 화면이에요. 요 화면에 들어오시면 정가운데 보이는 게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 여기 보면 무료로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MS 맨날 무료라고 그러고 막상 쓰기 시작하면 무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한번 믿어보고 눌러주죠. 무료로 시작. 그럼 이제 이런 페이지로 가게 돼요. 살짝 느린데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좀 바뀌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새 계정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미 몇 개를 만들어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 새 계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했는데 또 새 계정을 만들래요. 이 새 계정은 회원가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의 계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약간 기분 좋아요. 뭐가 기분 좋냐면 visualstudio.com URL로 시작하는 계정을 하나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요라는 필명을 한 20년 써왔습니다만 태요.visualstudio.com이라는 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태요를 썼어요. 어떤 인도애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소중한 어떤 자기만의 필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에서 쓰는 그런 거. 그걸 쓰시면 돼요. 쓰시고 빨리 만드세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이름을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걸 만들게 되면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선택할 때 뭐 나중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형상 관리하는 걸 기술 이용할 거냐 아니면 전통적인 비주얼 스튜디오의 팀 그 파운데이션의 버전 제어를 이용할 거냐를 물어봅니다. 요즘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시죠. 그냥 기술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요. 저는 태요 넷이라고 만들어 놨고요.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없으면 만드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가 뭐 차세대 프로젝트, 내가 하는 개인적인 프로젝트, 뭐 회사 옮기려고 뭐 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써놓겠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마이셔틀이라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건데요. 5명이서 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는 가상으로 프로젝트입니다. 들어가면 대시보드가 나와요.
현재 작업 중인 게 몇 개 있고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나옵니다. 이 중에서 워크를 누르게 되면 현재 우리 팀이 하고 있는 지금 스프린트에서 저는 이제 스크럼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스프린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현재 스프린트를 누르면 전체 많은 일 중에서 이번 2주 동안에 하게 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보여지고 담당자가 누구고 이 요구사항에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고 이 백로그에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고 버그도 해결될 게 3개씩이나 있어요. 다 주어져 있고요. 주로 김태형, 성지영, 김명신에게 주어져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보드를 누르게 되면 보드는 이제 칸반 보드 스타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면 해야 될 백로그, 해야 될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끝났네요. 김태형. 역시 성실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지용이나 뭐 김명신 분야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했으면 자기 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옮기면 끝나는 거가 돼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끝났다고 보고가 되는 거죠. 아침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일 언제 끝나니? 사실은 끝났는데. 그럼 빨리 옮겨놨어야지. 자, 그럼 다음 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로그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개발 관계된 일이냐, 아니면 디자인 관계된 일이냐, 아니면 다큐멘트 작업을 하는 거냐, 이런 그룹 이름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고요. 그것마다 하고 있는 시간들을 볼 수가 있고, 밑에 보면은 제 거 약간 꼬여 있기는 한데, 사람별로 할당된 시간이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홈에 가서 보면 현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 5명임을 알 수가 있는 게,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에 5명이죠. 사진을 넣은 건 저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팀원은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명까지는 공짜예요. 되게 좋은 소식이죠. 5명까지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짜로 쓸 수 있어요. 6명부터는 추가로 돈을 내야 됩니다. 한 사람당 월 얼마 이런 식이에요. 5명까지는 공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이것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이 트래킹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친구들이 작업을 하면서 작성한 코드들은 이 메뉴 중에 코드라는 메뉴 쪽에 들어오게 돼요. 지금 코드 쪽에 보면은 현재 올라와 있는 코드들이 보이고요. 이 코드의 히스토리를 누르게 되면 현재 했던 작업 이력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밖에 작업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뭔가를 하나 누르게 되면 코드를 뭐로 바꿨는지 그 내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필요하다면 코멘트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코멘트 추가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써주면은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메모가 남고 메모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이것도 리플 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협업 시스템은 요즘 대단히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져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가 가장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한다면 빌드 쪽에 가게 되면, 빌드 쪽에서는 제가 필요한 빌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빌드 세팅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지금 빌드가 마이 셔틀은 빌드가 수행된 이력이 3번이 있고 3번 다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이력을 한번 눌러보면은 빌드 리포트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티팩트 쪽에 가게 되면 현재 빌드된 이력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또 되어져 있고, 자세한 로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테스트가 있었다면 테스트가 수행된 이력들도 보여지는데,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나오고, 진단 결과도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작업 내역을 쭉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매번 빌드마다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빌드를 제가 추가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빌드를 새롭게 추가하게 되면 어떤 거를 빌드할 건지 빌드 정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다양한 빌드 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를 빌드하든 뭐를 빌드하든 빌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빌드가 되고 나면 그 빌드 아웃풋을 기준으로 해서 릴리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포를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배포하는 것도 여기다가 저는 이제 마이 더블 통합 시스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다 지워졌네요. 추가를 할게요. 새롭게 릴리즈를 하게 되면 제가 새로 이제 빌드 일정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서 추가를 할게요. 에디트를 하면 되는구나. 기존에 했던 거 에디트를 하게 되면 기존에 얘가 릴리즈할 때 해야 될 그 태스크도 여기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샘플러에 이렇게만 넣어놨는데, 여기서 태스크를 추가를 해서 제가 릴리즈할 때 필요한 작업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다 애저로 배포하는 작업들입니다. 파워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작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싶다, 다른 패키지라든가 어떤 유틸리티들을 좀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단계별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릴리즈할 때 이런 작업들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머신이나 타겟 VM에다가 배포를 시킨다거나 타겟 웹앱이라는 호스팅 플랫폼에다가 배포시킨다거나 하는데 작업들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앞에서 빌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자동으로 이게 이루어져라라고 컨티뉴어스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발 쪽에서 개발을 커밋해서 커밋이 올라와서 문제가 없고 빌드가 그 커밋 되자마자 빌드가 수행돼서 빌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자동으로 릴리즈를 태워서 어디에까지 배포가 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쭉 매끄럽게. 물론 그 대상은 스테이징이 돼야 되겠죠. 혹은 테스트 머신이거나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개발팀이 별도의 개발 서버를 받지 않고도 별도의 개발팀 협업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그런 걸 설치한다거나 세팅하지 않고도 그냥 핫메일 계정만 가지고 여기다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고 협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로그인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볼 수 있는 프라이빗 프로젝트라는 거죠. 저걸 위해서 별도로 뭐 테스트 서버나 개발 서버를 한 번에 요청해 보신 분은 고통을 아실 거예요. 프로젝트 끝나면 그거 들어와요. 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 머신을 대부분 팀장님 머신이 테스트 머신이 되죠. 빌드 머신도 팀장님 노트북 있죠.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장편은 아까 앞 세션에서 여러 번 보신 겁니다. 이아스랑 파스랑 사스랑 구별하는 거죠. 그 중에 저는 이제 파스 쪽을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아스는 뭐 앞에 백승규 부장이 워낙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 장표를 넣은 이유는 파스랑 간단한 설명을 비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VM이 만들어지면 RDP로 들어가서 이렇게 터미널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죠. 이건 이아스예요. 이건 이아스예요. 그 파스는 터미널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스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그냥 앱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어 놓으면 이 앱이 그냥 호스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스팅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앱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앱이 이름이 뭐든지 상관은 없어요. 저건 그냥 컨테이너 식별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의 소스를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업로드 해야 되죠? 터미널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FTP로 보낼 수가 있어요. 혹은 깃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깃 커밋을 이쪽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면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웹 디플로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여기다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웹서버에서 파일 업로드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서 서버에다가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 설치해야 되는데요. 설치하면 여기다 설치할 수 있어요? FTP를 설치할 수 있어요? 못하죠. 설치하려면 터미널로 들어가야 되죠. 설치가 필요하면 파스는 쓸 수 없어요. 이아스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앱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의 앱을 만들어 놨는데 얘는 정체는 그냥 웹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스 앱을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는 얘는 그냥 하나의 웹서버가 깔려있는 놈이 하나 제공된다는 거예요. 무슨 웹서버가 깔려있죠? 그거는 다 깔려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그때 웹서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얘는 지금 깃으로 보낼 수 있도록 깃 URL이 생성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깃 FTP로도 가능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웹서버에 세팅을 여러분이 선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자바 웹서버로 쓸 거야. 톰캣 서버로 쓸래. 나는 제티 서버로 쓸래. 아니야 나는 PHP를 돌릴 거야. 아니 나는 단넷을 돌릴 거야를 콤보박스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얘는 자바로 선택을 해놓은 케이스죠. 단넷이나 PHP나 파이썬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단넷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자바 버전에서 버전을 선택하지 말고 없음이 있어요. 없음으로 선택하면 다른 게 다 활성화돼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그때 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얘는 제티 서버죠. 제티 서버가 되고 톰캣으로 바꾸면 얘는 그때부터 톰캣 서버가 돼요. 단넷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단넷 서버가 돼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직접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요. 이건 그래요. 얘 말고 딴 애 먼저 보여드릴게요. 몇 개 데모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저는 데모 ASP Core RC라고 되어져 있는 이름도 어려운 이 친구를 선택을 해볼게요. 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좀 그래피컬하게 나오기 때문인 거고요. 요 URL이 여기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미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 얘예요. 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그 사이트예요. 지금 만들어진 사이트가 요거고요. 지금 보시면 얘의 경우는 제가 어플리케이션 세팅 쪽에서 보면 얘는 현재 FTP로 업로드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FTP로 업로드 좀 하게 되어져 있고요. FTP로 업로드 할 때 URL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쓰면 되는데 ID 패스워드는 어떻게 할까? 그거 잠시 뒤에 알려드리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얘는 단넷 4.6 버전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단넷을 배포할 게 아니라 자바를 배포할 거야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자바 쪽에서 자바를 버전 선택하시면 돼요. 자바 8 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단넷 쪽은 꺼지죠. 자바 8이 됐어요. 그리고 서버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톰캣 8.0으로 세팅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톰캣 7.0 혹은 8.0 혹은 JT 서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보다 낮은 버전의 톰캣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톰캣 서버를 커스텀 자바를 말아서 직접 여기다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별도의 방법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옵션을 바꾸고 저장을 누른 순간 얘는 자바 서버가 돼요. 옵션을 바꾸고 저장을 누른 순간 얘는 PHP 서버가 되고 파이썬이 돌아가는 서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를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자바를 없음으로 하고 대신에 파이썬을 킨다거나 파이썬도 이렇게 2.7과 3.4 버전이 제공되고 있고요. PHP는 5.4부터 7.0까지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여기도 이외에도 다양한 웹소켓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켜서 세팅할 수가 있고요. ID 패스워드는 요 속성의 밑에 쪽에 보면은 갑자기 영어로 나와서 여기 크레덴셜 디플로이먼트 크레덴셜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ID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게 FTP ID 패스워드가 돼요. Git을 쓸 때도 Git ID 패스워드가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걸 쓰시면 돼요. 이런 식의 동작을 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린 시간이 이렇게 없지? 재미있는 건 지금 웹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우리 소스에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페이스북 로그인 이런 거 여기다 도입하고 싶어요. 우리 거를 약간 폐쇄망으로 돌리고 싶다라는 거죠. 페이스북 로그인해서 들어오거나 혹은 구글 플러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오거나 혹은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와야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소스는 안 고치고 싶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 있어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기능인데 오센티케이션, 오솔라이제이션이 있어요. 이 웹앱에 대해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증 기능을 킬 수가 있습니다. 키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트위터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저는 페이스북 세팅을 이미 해놨습니다. 페이스북 쪽에 페이스북 개발자 쪽 가서 앱 아시죠? 앱 아이디 따고 키 따면 입력하는 게 있죠. 여기 못 외우실 거야. 여기 세팅을 해놨어요. 이건 안 보이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게 하겠어라고 페이스북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하면 이제 이 앱은 이 웹서버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접근을 못해요. 그럼 저장이 됐나요? 네, 저장이 됐어요. 자, 이 홈페이지죠. 얘 새로 고침할게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로그인하고 나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밑에다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구글 플러스 로그인 이렇게 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할 얘기 되게 많은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이 앱 서비스에는 여러분들이 웹앱이나 모바일 앱, 모바일 쪽에 노티피케이션도 줄 수 있는 모바일 앱, 혹은 로직을 구성해서 만드는 로직 앱, API 앱, 웹 API로만 쓸 수 있는 API 앱, 다양한 모습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앱을 만들어도 4가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고 아낌없이 쓰시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개별적인 설명을 좀 넘어가고요. 근본적으로 API 앱이나 모바일 앱은 웹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로직 앱만 좀 다른 구성이긴 하죠. 그래서 그냥 나는 잘 모르겠으면 웹앱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API 앱으로 쓸 수도 있고 모바일 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이콘만 달라요. 뜨는 메뉴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웹앱을 만들게 되면 ASP.NET이든 파이썬이든 PHP든 노드.js든 자바든 옛날 ASP든 원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다 여기다 올릴 수 있고 원한다면 GitHub과 연계할 수도 있고 FTP로도 올릴 수 있고 재미있는 건 이 부분인데 GitHub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 아까 보셨죠? 거기에 코드가 컴밋이 되면 자동으로 이 웹앱에 배포되게 Continuous Integration, CI라고 하는 옵션을 연결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GitHub에다가 배포가 딱 끝나는 순간, GitHub의 커밋이 딱 끝나는 순간 자동으로 소스가 이쪽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배포 슬롯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 슬롯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웹서버인데 우리가 개발되고 여기다 바로 하게 되면 배포하자마자 에러 났을 경우에 사용자들이 불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슬롯을 하나 더 만들어놔요. 스테이징 같은 슬롯을 만들어 놓고 배포를 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사용자가 직접 들어오는 데는 아니니까 배포해 놓고 우리가 들어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잘 되는지. 잘 되면 여기서 스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얘랑을 샥 바꿔치기 해줘요. 소스를 옮겨주는 게 아니라 이 URL 매핑만 싹 바꿔줘요. 그러면 사용자는 1초 전까지는 일로 들어오다가 다시 새로 고치면 누르더니 바로 바뀌어 있는 거죠. 중간에 다운타임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배포 슬롯은 여러 개를 줄 수도 있어요. 데브 슬롯, QA 슬롯, 스테이징 슬롯 여러 개를 둬서 원하는 대로 막 수업하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 개의 슬롯이 서로 다른 웹서버에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단넷 서버인데 얘는 ZT 서버예요. 수합돼요. 다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모니터링이나 성능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파스 모델에다 배포하겠다는 경우에는 웹앱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지금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무엇보다 데모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좋은 음악 감사하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이름이 약간 좀 항상 네이밍은 어려워요. 네이밍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네이밍이에요. 이름 짓다 늙어 죽어요. 저는 MyZT 서버라는 이름으로 앱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정말 잘못 네이밍한 케이스죠. 얘가 언제까지 ZT 서버일 줄 알고 내일은 단넷 서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ZT 서버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거와 달리 일단 얘를 보여드릴게요. 얘 URL을 보면 얘는 그냥 단순히 Welcome to Azure Discovery Day 이게 보여주는 그냥 Node.js 코드로 짜놓은 훌륭하게 짰죠. 이런 사이트예요. 이런 사이트인데 제가 얘를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소스라고 있는데 얘 배포 소스에 가서 제가 뭘 세팅할 수가 있냐면 아까 좀 전에 사이트는 제가 FTP를 올렸다 그랬죠. 얘는 FTP를 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배포 소스에 가보면 저는 얘를 어디랑 연결을 해놨어요. 어디랑 연결을 하냐면 GitHub이랑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소스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일로 배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배포 소스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GitHub에다 커밋했던 이력들이 그대로 나와요. 더 재밌는 건 커밋에 이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이력을 선택을 하면 지난 이력이 얘죠. 얘를 선택을 하고 얘로 리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로컬에서 소스를 아예 올리지 않고도 자동으로 얘가 GitHub에서 기존에 디플로이했던 거 갖고 와서 그걸 다시 올려줘요. 제 GitHub 경로는 여기고요. 지금 이겁니다. 여기가 GitHub이고요. 커밋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작업했던 내용이 있어요. 여기. 가장 최근에 한 게 changed to HTML 포맷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름이죠. 자, 소스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기서 작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작성을 해놨어요. 보는 앞에서 즉석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코드를 제가 기존에 작성했던 거를 주석 처리하고 이미지가 나오는 소스로 코드를 바꿨어요. 소스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걸 커밋을 할 건데 커밋 경로가 일단 커밋부터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 서둘러. 라고 커밋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 날리면 팀장님한테 혼나지만 그 푸시를 합니다. 푸시를 하면 실제 커밋 경로가 여기에요. GitHub. GitHub의 태요 밑에 데브라는 Git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Git 리파지토리 가보면 여기가 태요의 데브 Git 리파지토리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커밋이 됐으니까 리프레시 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 서둘러 올라왔죠. 자, 이게 올라온 순간, GitHub에 올라온 순간 지금 얘도 이미 시간이 없어 서둘러가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스가 배포되고 수행됐기 때문에 지금 웹사이트, 이게 아까 사이트죠? 리프레시 하게 되면 이미지가 올라오도록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컬에서 코드를 수정을 하고 GitHub에다 커밋을 했는데 그게 자동으로 웹에 배포돼서 실제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뭐였지? 그 배포 슬롯인데요. 여기면 배포 슬롯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글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배포 슬롯을 누르면 저는 이미 배포 슬롯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스테이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스테이징. 이 현재 자기 이름에 다시 스테이징이라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이 스테이징은 또 하나의 그냥 웹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앱입니다. 여기다 세팅할 수도 있고 여기다 소스를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저는 얘를 지금 앞에
지금 MyJT 웹서버는 Node.js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제가 이 스테이징 쪽은 웃기게도 팀장님의 지시로 단넷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플에서 세팅이 가보게 되면 얘는 런타임이 단넷입니다. 빨리 대박. 얘를 누르게 되면 얘는 나오는 런타임이 단넷이에요. 오래 걸린다. 네, 단넷인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미 소스를 올려놨습니다. 소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론 여기도 또 GitHub이랑 연결해서 컨티뉴어스 배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징은 스테이징 쪽으로, 대부는 대부 쪽으로 연결해놓고 이쪽 하면 다음에 이쪽이 배포되고 이쪽 배포되면 이쪽이 배포되는 거죠. 서로 다른 배포 슬롯에다가. 그리고 운영 쪽은 이 중에서 뭐 릴리즈 후보 1, RC1, RC2, RC3 이렇게 3개가 올라왔다고 치면 배포 슬롯 각각 올라오고 운영 쪽에서는 딱 보고 제일 괜찮은 놈으로 수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징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가 여기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스테이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얘랑 바꿔치기 하겠다 그러면 이 수합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일단 누를게요. 시간이 약간 걸리는 것 같기 때문에 누르면 좀 전까지는 지금 수합한다고 하죠. 프로덕션하고 스테이징을 수합하는 거예요. 수합을 시키면 실제 수합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 우리 웹서버는 리프레시해도 수합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걸로 계속 응답을 할 겁니다. 근데 저쪽에 이제 말아서 빌드에서 올라오고 다 끝나고 딱 수합이 딱 되면 얘가 리프레시하면 바로 전 사이트로 바뀌겠죠. 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지랑 프로덕션이 바뀌어서요. 리프레시했는데 아직은 안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작하고 있는 상태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이제 스와핑 중에 있죠. 네, 이렇게 동작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회심의 마지막 개그가 있는데,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보였어요. 이거 수업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장표를 전 진행을 할게요. 근데 그러면 흐름을 깨지는데. 이게 볼 때 한 번에 봐줘야 되는데, 이따 와서, 봐요, 됐죠? 그러면 아까 그게 뭐였죠? 이런단 말이에요. 바뀌었을 수도 있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무엇이 중요한디? 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웹앱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아까 좀 전에 사이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수합시킨 거죠. 매끈하게 바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는. 오토스케일 쪽이 있습니다. 이 웹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웹앱도 우리가 원한다라면 하드웨어 스펙을 올려가지고 성능을 커버할 수도 있어요. 스케일업이라고 얘기하죠. 제공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스케일업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아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스케일아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똑같은 웹앱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게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몇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는 아니고 20개까지인가 가능합니다. 현재. 20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럼 똑같은 앱이 20개가 되고 URL은 하나인데 들어오면 로드 밸런싱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웹앱은 여러분이 만드는 웹 어플리케이션은 동시에 2개 이상이 수행될 때를 대비한 코드가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옛날에 웹판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웹서버 2대로 웹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할 경우에 사용자가 들어올 때 여기로 들어서 로그인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얘가 일로 가게 되면 또 로그인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웹서버가 10대 있으면 10번 로그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상태 서버를 별도로 두죠. 혹은 세션 클러스터링 같은 거를 하죠. 그런 작업을 미리 코드 레벨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웹앱에 올라와서 얘가 스케일링이 일어났을 때도 문제가 없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에 올리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다니엘 머신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말고 웹판 모델에서 개발했을 때의 어떤 그런 디자인 아키텍처를 고려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스를 올리면서 가장 먼저 좌절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올렸는데 일서식에서 늘어났더니 갑자기 서버가 막 튕기고 막 로그인 막 100번 로그인 물어보고 난리 났어 이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스케일링은 인스턴스를 늘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늘릴 수 있고요. 원한다면 자동으로 늘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정 CPU가 60% 이상 올라가면은 알아서 지가 늘리고 CPU가 떨어지면 다시 같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용자가 처음에 올 때는 하나로 대응을 하다가 사용자가 좀 많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한 3개로 늘리고 더 많이 오면은 더 많이 늘어나서 대응을 해줘서 매끄럽게 지원을 하게 해주는데 사용자가 빠지면 알아서 줄어주는 만큼 비용도 적게 나가니까요. 사용자가 더 빠지면 아예 하나로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팅을 좀 보여드리면 네, 수업은 됐고요. 알았어.
오야. 오. 약간 안드로이드 앱을 쓰는 느낌이에요. 누르면 저는 클릭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광고가 늦게 올라오면서. 다시 Z 서버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데모입니다. 네. 얘 보시면 예, 끝났네요. 6시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스케일 쪽이 있고요. 스케일. 네, 메뉴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올라올 거예요. 예. 됐어. 여기 보면 스케일 업이 있고 스케일 아웃이 있습니다. 업은 말 그대로 얘의 CPU나 메모리를 올려주는 거고요. 그럼 돈을 더 내는 거고요. 스케일 아웃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확장시키는 겁니다. 개수를.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가격 플랜이 살짝 낮은 거라서 얘는 10개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인스턴스 10개밖에 안 할 건데 지금 이제 스케일링 세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매뉴얼하게 올리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로 서비스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10개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동일한 웹서버 10개가 쫙 떠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요청을. 훌륭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돈이 10배가 나가니까 이렇게 안 하고 난 수동으로 선택할래 하면 CPU나 아니면 어떤 일정이나 어떤 룰에 따라서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CPU만 보여드릴게요. CPU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밑에 쪽에 창이 바뀌면서 CPU 구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스턴스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스턴스를 4개에서 시작해서 9개까지. 그리고 CPU는 한 50에서 80 구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85 구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현재 전체 웹서버들이 받는 CPU의 총 평균이 50이 넘어가면 4개에서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단계별로 쭉. 그리고 85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막 몰리면 늘어났다가 알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밑에 보면은 만약에 무슨 이런 액션이 일어날 때마다 관리자한테 메일을 쏘게 한다거나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물론 여기 진단 로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웹앱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여기 보면 툴이라는 게 있어요. 툴. 모든 웹앱에는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툴은 지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다가 공짜 툴들을 막 갖다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것들이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 툴 중에는 다양한 툴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로그라든가 로그 스트림이라든가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프리뷰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면 여기서 부하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부하 테스트를. 그래서 사용자를 주고 URL을 주고 하게 되면 실제 여기다가 부하를 막 쏴줘서 그 결과를 리포트를 알려주는 아까 앞에서 장표로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꽤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FAQ로는 스테이트리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 2개 이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테이트리스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어차피 장표로 공유될 거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세션은 끝났는데 잠시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 맞죠? 부탁하신 분이 어디? 제가 하면 되죠? 예. 그 비주얼 스튜디오 대부 에센셜이라는 게 있어요. URL은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를 가시면 공짜 애저 크레딧을 월 25불 공짜로 제공한다고 해요. 요 URL로 가시면 아까 말했던 팀 서비스 계정도 다 만들 수 있고 무료로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계정으로 월 애저 크레딧이 25불은 공짜로 계속 제공이 됩니다. 25불이 얼마예요? 한 3만 원 하나요? 3만 원어치를 매달 채워줘야. 근데 정말 순식간에 사용하고 3만 원은 빠져나가겠지만 어쨌든 맛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리 계정이 3달짜리잖아요. 얘는 1년이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한 웹앱 정도 테스트하기에는 꽤 괜찮은 용도이고 가벼운 VM 하나도 어느 정도 테스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